관세청이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이 7차례에 걸쳐 위장 반입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원산지 증명서 등을 위조한 수입업체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봅니다. 리콜 대상이 아닌 BMW X5 차량이 수리를 맡긴 서비스 센터에서 불이 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산차 화재도 연이어 발생하면서 차량 화재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시간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수사기간이 15일 남은 특검은 송인배, 백원읍 비서관을 곧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여성단체들이 경찰의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성차별적인 편파 수사라며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성범죄에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한다는 입장입니다. 14호 태풍 야기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경로에 따라 장기 폭염을 밀어내거나 혹은 오히려 폭염을 몰고 올 수 있는데 태풍 진루가 매우 유동적입니다.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계약한 뒤 돈만 받고 제품을 보내지 않은 업체 대표를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200여 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대부분 혼수를 장만하려던 예비 신혼부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됐다는 의혹은 정부 조사 결과 사실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석탄과 선철 3만 5천 톤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절반가량은 유엔 안보리 제재로 북한의 석탄 수출이 금지된 뒤에 들어온 것이어서 파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미국의 첩보로 조사를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도 의문입니다. 먼저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산 석탄이 불법 반입된 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입니다. 석탄 3만 3천 톤 이외에 선철 2천 톤까지 약 66억 원어치가 불법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입업체 3곳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서 환적했고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일부 석탄은 원산지 증명이 필요 없는 발전 연료인 세미코크스로 위장했습니다. 국내 반입 시 매매 차익이 커졌기 때문에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정 수입이 확인된 7건 가운데 4건은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이유여서 세컨더리 보이콧의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미국의 첩보로 시작됐습니다. 첩보가 없었다면 우리 관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하긴 어려웠을 거란 분석입니다. 북한산 석탄의 부정 수입을 막지 못한 감시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고 첩보를 받은 뒤 수사에도 10개월가량 장기간이 걸린 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수입업자 3명과 업체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운송에 가담한 선박에 대해 입항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수입 업체들은 북한산 광물을 어떻게 러시아산으로 위장해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세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서류를 위조하고 배를 옮겨 신기도 하는 등 치밀하게 원산지 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김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샤이닝 리치호가 관세청에 낸 러시아산 석탄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러시아 상공회의소의 검색 사이트에 접속해 식별 번호를 입력하니 즉각 해당 인증서가 없다는 문구가 뜹니다. 관세청은 입건된 업체들이 러시아 연방이 발행한 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세관을 속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산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여 세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작년 10월 27일 진롱호에 실려 들어온 북한산 석탄에 대한 국제성분 분석검사기관 SGS의 서류입니다. 북한산 석탄의 발열량은 보통 6,000kcal 이하지만 서류에는 6,300kcal가 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발행기관인 SGS는 자신들이 발행한 문서가 아니라며 해당 문건은 어떤 가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위조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성분 분석 보고서가 저희 의원실에서 일주일 만에 위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서 이를 간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관세청도 같은 서류를 검토했지만 북한산이라는 확증이 없다며 올해 2월 석탄을 시중에 유통시켰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정부는 오랜 조사 끝에 남동발전 등 석탄을 공급받은 회사들은 잘못이 없는 이른바 선의의 사용자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도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북한산이 의심된다고 관세청에 신고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전혀 몰랐을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야당은 일부 수입업체 일탈 행위로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채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입업체에만 책임을 물었습니다. 남동발전을 비롯한 석탄을 공급받은 회사들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선의의 사용자, 혐의 없는 제3자라며 면죄부를 줬습니다. 신용장을 내준 은행도 불법 행위를 인지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자평했습니다. 20일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고 3차례 압수수색 및 압수자료 분석, 휴대폰 및 컴퓨터 포렌식 수사, 3,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작성하여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 형성을 주도한 한국이 제재망에 구멍이 됐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사 결론을 내리기까지 10개월이나 걸렸고 언론이 집중 보도하기 전까지 경과 공개도 없었다는 점에서 후속 대응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성실한 제재 이행이라고 평가했지만 어제 미 국무부가 논평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운전자가 아니라 북한 석탄 운반자라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개별 기업체의 일탈 행위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일종의 꼬리 자르기. 북한산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석탄의 국내 유통을 막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거론됩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예, 야당의 주장처럼 정부의 발표가 꼬리 자르기로 볼 수 있는 측면은 없는지 지금부터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남동발전이나 한전은 그야말로 선의의 사용자다. 전혀 몰랐다 이거죠? 예. 그런데 정말 몰랐을까요? 예, 그러니까 남동발전의 석탄 입찰자 평가서를 좀 보면요. 예. 오늘 검찰에 송치된 이 A씨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가 이 지난해 8월에 경쟁사보다 약 25%나 싼 가격에 입찰을 했고요. 결국 남동발전에 석탄을 공급할 수 있었는데 이게 시세보다 유독 싼 가격에 석탄을 의심 없이 납품을 받은 겁니다. 관세청은 당시 러시아산 석탄 평균 시세가 이 A씨와 밀접한 회사가 제안한 액수보다 낮아서 업체가 의심을 안 했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 올해 3월에도 같은 가격에 납품을 받아서 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남동발전의 자매사라고 할 수 있는 동서발전이 앞서 이 A씨를 신고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이제 산전의 자회사였죠. 동서발전이 오늘 검찰에 송치된 A씨의 회사를 관세청과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이들이 들여오는 석탄이 북한산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관세청은 당시 이 수사를 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A씨가 오늘 관세청이 송치한 7건의 위반 중에 6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관세청이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이 한국이 대북 제재의 구멍이 됐다 이런 사실을 자인하는 오늘의 기자회견은 하지 않았어도 됐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한국의 기업을 독자 제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예. 오늘 우리 정부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전력이라든지 은행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미국의 제재 이것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겁니까? 예, 맞습니다. 관세청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아직까지는 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미국 내에서는 이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 아니면 한국 기업이라도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했다면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사한 전례가 없을 뿐더러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한 이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은 국내법으로 처벌받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의 의지를 보여주는 등 할 일은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 미국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독자 제재한다면 이건 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연일 BMW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오늘은 좀 특이한 사고 한 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부산의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맡긴 유명 SUV 모델 X5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는 화재 문제가 불거지기 전이어서 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고 그 차량은 아직도 서비스 센터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BMW 서비스 센터입니다. 불에 탄 SUV가 서 있습니다. 45살 이모 씨가 지난 2월 수리를 해달라며 맡긴 X5 차량입니다. 이 씨는 차량이 작동하지 않자 이곳 서비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이 씨가 BMW 서비스 센터에 차량을 맡긴 지 20분 만에 불이 났습니다. 서비스 센터 직원이 주차된 차를 옮기려고 시동을 걸자 연기가 발생했고 50m가량 운행하자 불이 붙었습니다. 2층 고객 대기실에 있던 이 씨는 불이 꺼진 뒤에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른 카센터나 이제 정비를 하는 곳에서 점검을 받은 적이 있느냐를 저한테 두세 번 정도를 반복해서 물어봤어요. 이 씨가 전문가를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했더니 차량 앞부분에 설치된 매연 필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서비스 센터에서 난 사고라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서비스 센터 측은 정비 접수를 하기도 전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사 전이라서. 네,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양측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사이 불탄 차량은 6개월째 서비스 센터 주차장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 차는 2009년식으로 리콜 대상 차량은 아닙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렇게 BMW 차량 화재는 차종과 생산 연도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BMW 측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문제로 보고 리콜을 결정했는데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화재가 9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국토부가 뒤늦게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화재 원인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평택항 인근입니다. BMW 차량들이 공터를 가득 메웠습니다. 수도권 서비스 센터에서 옮겨진 차량들입니다. 주차 공간 때문에 고객들 동의를 구해서 보관을 하다가 부품이 이제 오면은 다시 서비스 센터로 이동해서 부품 장착을 하게 됩니다. 결함 차량에 대한 부품 교체가 시작되고 있지만 화재 사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36건 가운데 EGR 장치 자체가 없는 가솔린 차량이거나 리콜 대상이 아닌 경우가 9건입니다. 4대 중 1대꼴입니다. 불안하죠. 달리던 차에 불이 나는데 100km로 달리다가 차 불나면은 핸들이고 뭐고 브레이크 작동하겠어요? 국토교통부는 어제 발생한 730 LD 차량 화재는 EGR 결함과 무관한 걸로 조사됐다며 BMW의 기존 디젤 차량은 물론 가솔린 차량까지 대상으로 포함해 추가 원인을 조사하고 자료도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늑장 대응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이미 작년 12월부터 520 디젤 모델이 불이 나는 확률이 더 늘어나고 있었어요. 국토교통부가 좀 더 면밀하게 바뀌어야 되고. 국토부는 앞으로 중고차를 거래할 때 상태 점검 기록부에 리콜 사실을 남겨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경기도 하남에서 한 50대 여성의 BMW 승용차가 약국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사고 차량이 BMW여서 또 무슨 일인가 놀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건물 안에 멈춰 있습니다. 유리문과 주변 집기까지 산산조각났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경기도 하남의 한 약국을 57살 이모 씨의 BMW 승용차가 치고 들어갔습니다. 이 씨의 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와 맞은편 약국으로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 씨와 약국 직원이 가볍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인도 위에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리가 나더니 꽝 하더라고. 여기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천만 다행이지. 여기 지나가는 사람도 있으면 오늘 이제. 경찰은 차량 결함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정산하려고 근데 가니까 이제 정지하니까 차가 밀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을 밟고 쭉 가버렸다.
경찰은 운전자 이 씨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두 번째 특검 소환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머문 20시간 중 드루킹 김동원 씨와의 대질신문에만 3시간 반을 썼을 정도로 공방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홍영재 기자가 양측 주장을 토대로 재구성해봤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간 대질신문은 어젯밤 10시 반부터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카메라 2대와 별도의 외장 마이크가 설치된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진행된 대질신문은 특검팀 검사 2명 앞에 김 지사와 드루킹이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아 각자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양측 간 공방이 가장 치열했던 대목은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 누름나무 출판사에서의 기억입니다. 드루킹은 경공모 소개를 시작으로 말미에 극비로 표시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설명했다고 주장한 반면 김 지사는 경인선 소개를 본 건 맞지만 킹크랩은 보지 못했다고 맞섰습니다. 드루킹 김 씨가 김 지사를 상대로 한 킹크랩 시연의 당시 상황을 묘사하자 김 지사는 당일 드루킹과 둘만 남은 건 맞지만 시연은 없었다며 올 3월 보좌관 금품 수수 사실로 협박 메시지를 보냈을 때 왜 킹크랩으로는 협박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시기인 2017년 3월쯤 이듬해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드루킹이 주장해 김 지사는 대선 전인데 무슨 지방선거냐고 따졌고 이에 드루킹은 문재인 후보 당선이 확실한 시기라 충분히 얘기할 만했다고 맞섰습니다. 특검팀은 양측 진술 가운데 달라지는 부분을 주시하며 드루킹 USB 속 디지털 증거와 일일이 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1, 2차 진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다음 주 초 김 지사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이번 주말 청와대 송인배 백원우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특검팀으로선 아직 갈 길이 먼데 수사할 시간은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아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경준 기자입니다. 당초 소환 일자는 내일이었지만 주말 소환 조사 성사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모두 특검팀의 참고인 신분을 이유로 비공개 소환을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드루킹 김동원 씨를 소개한 인물로 알려진 송 비서관은 경공모 간담회 사례비 명목으로 드루킹 측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지난 4월 드루킹 구속 기소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조사까지 받았지만 별 문제 없다며 자체 종결된 과정도 특검이 짚어봐야 될 대목입니다. 백 비서관 역시 지난 3월 드루킹 김 씨가 김 지사에게 추천한 도모 변호사와의 면접선 면담을 가지게 된 과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문제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특검팀의 수사 시한입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오는 22일 이전에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30일이 추가됩니다. 특검팀은 아직 수사기간 연장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특검팀은 두 비서관을 상대로 드루킹과 경공모의 실체를 알고 있었는지와 어느 선까지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형주입니다. 어제 드루킹과 대질신문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5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잡혔는데 알고 보니 과거 적극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사 측은 이 사람이 최근 입장을 바꿔서 이 지사를 비판하는 입장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운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며 걸어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한 남성이 기습적으로 달려들어 뒤통수를 가격하고 뒷덜미를 낚아채 매달립니다. 휘청한 김 지사는 곧 옷매우새를 가다듬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듭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50대 남성 천모 씨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자 모임인 손가락 혁명군 출신이었습니다. 또 발언을 하실 분 한번 해서 오신다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재명 지사 측이 김경수 지사를 공격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지사 비서실은 천 씨는 이 지사 지지자가 아닌 비판자라고 해명했습니다. 경기도청 앞에서 연일 이 지사 반대 집회를 진행한 천 씨가 김 지사를 가격한 혐의로 검거됐다고 적었습니다. 천 씨가 이 지사를 비방했던 사진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천모 씨는 지난 대선 경선 때는 이재명 지사 지지자였지만 경선 후에는 비판 집회를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연기를 마셔 중태에 빠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과열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아파트 입구에 누워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남성의 가슴을 반복해서 힘껏 누르며 CPR을 시도합니다. 그 사이 다른 소방대원들은 온몸 곳곳이 그을린 또 다른 남성을 구출해 나옵니다. 나왔어, 구출했다. 주민들은 걱정 가득한 얼굴로 아이들을 안고 밖으로 대피합니다. 불이 난 아파트 내부는 천장과 벽면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불은 오늘 새벽 3시 반쯤 났고 40분 만에 꺼졌지만 유독가스로 일가족 3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신 아버지 50살 이모 씨와 어머니 43살 최모 씨, 아들 15살 이모군이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18살 딸 이모 양만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에 있던 에어컨 주변에서 최초 발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장시간 가동에 따른 과열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폭염이 본격화되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만 190건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끝모르는 무더위 속에 반가운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14호 태풍 야기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경로에 따라 이 지긋한 폭염을 몰아내줄 수도 아니면 더 지독한 폭염을 몰고 올 수도 있는데요. 태풍 경로는 아직도 매우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열기를 조금이라도 피하려 그늘을 찾아다니는 시민들. 폭염이 25일째 이어진 서울은 한낮 기온이 36.8도까지 올랐고 수원 37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너무 습도가 높아서 찝찝해서 너무 몸이 끈끈해요. 폭염을 식혀줄 것으로 기대되는 14호 태풍 야기는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에서 북상하고 있지만 한반도에 상륙할진 아직 유동적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여부에 따라 중국 요동반도나 산둥반도, 북한 황해도에 상륙할 수 있습니다. 황해도로 향할 경우 모레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많은 비를 뿌려 더위를 식히겠지만 중국으로 갈 경우 제주와 서남해안 일부 지역만 영향을 받고 오히려 폭염이 심해집니다. 서해상을 경유하며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태풍이 동반된 고온의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폭염이 더욱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 기상청은 야기가 북한 쪽을 관통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야기가 지나간 뒤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올 경우엔 폭염이 누그러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멧돼지는 보통 한겨울에 먹이를 찾아 도심에 출몰하는데 한여름 울산 도심에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멧돼지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맴돌다가 실탄 2발을 맞고 달아났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유유히 주차장에서 나옵니다. 올라왔어. 소방대원과 경찰들이 멧돼지를 쫓습니다. 멧돼지가 숲을 사이로 몸을 숨깁니다. 경찰이 다가가 멧돼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실탄을 쏩니다. 아직 움직이거든요. 이제 날아가. 어디로 갔어? 멧돼지는 실탄 2발을 맞고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시민분께서 몇 분 내려오시니까 이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제 총을 발사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지난 8일 밤 11시 30분쯤 울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관사 아파트였습니다. 멧돼지는 40분 동안 지하 주차장을 맴돌았습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하 1층에 멧돼지가 들어왔다고 방송에서도 내려오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경찰과 소방관 20여 명이 1시간 동안 멧돼지를 추격했지만 결국 잡지는 못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멧돼지를 만났을 때 뛰거나 소리 지르지 말고 나무나 바위에 몸을 숨기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경복궁 같은 유명 관광지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게 이젠 하나의 관광 코스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에는 한복 대여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안심하고 입어도 괜찮을까요? 대여 한복의 위생 상태를 구민성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최근 경복궁에 놀러간 회사원 최은정 씨는 추억을 사진에 담으려고 한복을 대여했습니다. 그러나 소매에 남은 음식물 자국과 진동하는 땀 냄새로 불쾌했습니다. 화장품도 묻어있고 냄새도 조금 나고 찝찝하기도 했어요. 조금 더 청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직접 한복을 빌려봤습니다. 세탁은 다 한 거. 실상은 자국이 묻어있거나 냄새가 나는 한복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 대여한 한복의 세균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170 수치가 나왔는데 오염도 주의 수준입니다. 인근 다른 업체들도 비슷합니다. 수치가 모두 위험에 가까운 주의 수준이 나왔습니다. 유세타 이렇게 다 비벼서 이렇게 깔고 그런 건 아니어서 엄청 깨끗하게 빨리는 건 아니에요. 질환이 있는 사람들 혹시 옷을 입었을 경우에는 그런 균들이 다음 옷을 입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있거든요. 세탁물 관리들을 좀 철저히 해주시는 게. 한복업체는 자유업으로 공중목욕탕이나 찜질방처럼 공중위생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원이 들어와도 권고 외에는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저희가 따로 규제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권고? 할 수는 있겠지만 따로 제재를 한다거나. 인기를 끌던 한복 대여, 위생 해결이라는 숙제를 맞이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누드 몰카 유출과 성체 훼손 등 여러 논란을 빚은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성차별적인 편파 수사라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홍대 누드 몰카 사건에 이어 편파 수사 논란이 또 불거진 건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그 배경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공익대 미대 수업에서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던 이 여성. 결국 구속됐죠. 그런데 피의자가 여성이란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일반인 몰카야도 이렇게 넘쳐난데 3년간 제대로 된 수사 안해. 그리고 오늘 경찰청 앞에 모인 여성단체들. 편파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경찰을 규탄하는 자리입니다. 해외에 있는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또다시 편파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베 사이트에 대해선 불법 게시물 관련 사건이 69건 접수돼 53건이 검거됐지만 워마드는 32건 가운데 검거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워마드 운영자를 무조건 감싸기에는 일부 게시물의 위험성이 도를 넘은 것도 사실입니다. 호주인 남자 어린이를 잠재운 뒤 성폭행했다는 게시글이 성체를 훼손하고 모독하는 사진을 태아를 훼손한 사진이 올라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이 이번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것도 남자 목욕탕에 있는 아동 나체 사진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편파 수사를 주장하는 이유 뭘까요? 해외불법 포르노 사이트에 올라간 피해자의 영상을 제출했을 때 왜 워마드를 수사하는 것처럼 노력하지 않았는지, 수백억의 이윤을 남기며 불법 촬영물을 생산, 유포, 삭제, 재기술을 거듭해왔던 자들을 먼저 수사하고 처벌하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음란 사이트의 대명사 소라넷 운영자는 구속까지 19년이 걸렸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성 몰카 영상이 각종 사이트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경찰은 긴급 회의를 열고 불법 촬영 유포 사이트에 대한 엄정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성이 차별을 받고 또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이런 측면에 대해서 경찰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남혐, 여혐, 혐오가 판치는 시대.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라도 엄정 수사 꼭 부탁드립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국내 한 재벌그룹 회장이 명품 의류 25점을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자진 신고를 했으면 13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회사 측은 직원의 실수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그룹 A 회장은 지난달 30일 홍콩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세관 검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면세한도 초과 물품이 발견됐습니다. 명품 티셔츠 등 의류 25점, 5,000달러어치가 나왔습니다. 면세한도 600달러에 8배가 넘었습니다. 세관은 신고 없이 적발됐기 때문에 40% 관세를 적용해 200만 원 정도를 내고 국내로 들어갈 것인지 물었습니다. A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다음 출장 때 해외로 가져가겠다며 세관에 물품을 유치했습니다. 다시 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금을 내고 찾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룹 관계자는 A 회장이 지인에게 선물하려고 개인 카드로 물품을 구매했는데 직원의 실수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물품은 이번 주 해외 출장을 가면서 모두 반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세 초과 물품 자진 신고는 항공기 안과 입국장에서 2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A 회장이 자진 신고를 했다면 130만 원 정도만 내면 국내로 반입할 수 있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강남의 한 가전제품 업체가 제품을 싸게 판다고 홍보해 수백 건을 계약한 뒤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혼수를 준비하는 예비 신혼 부부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여기서 구입했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가전제품 유통업체입니다. 전시된 제품은 뜯겨져 나갔고 사무실 내부도 엉망입니다. 이 업체는 물건을 싸게 판다며 고객들의 돈을 받은 뒤 배송을 하지 않아 피소됐습니다. 이사님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났어요. 업체 사무실에는 가전제품 구매자들이 찾아와 항의하면서 업체 대표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구매 고객들은 대부분 예비 신혼부부들이었습니다. 다른 곳보다 최대 75% 싼 가격이라는 광고에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다 많게는 1,000만 원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혼수만 없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부모님한테 아직 말씀을 못 드렸고요. 업체 대표는 엉뚱한 말만 합니다. 제가 사채를 준 적이 있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9천만 원을 드렸어요. 피해자들은 벌써 200명을 넘었고 경찰의 고소장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조동조치 출금만 묶어놓고 고소인 조사가 끝난 다음에 비고소인을 출석시켜야 하니까. 경찰은 사기 혐의로 업체 대표 2명을 출국 금지하고 전체 피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요즘 심각한 저출산 시대다 보니 아이를 낳으면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지요. 그런데 셋째를 낳았는데도 이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 취재에 나섰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급 기준은 물론 지급 액수도 지역마다 다른데요. 복불복이 돼버린 출산 장려금, 유혜림 기자가 추적 취재했습니다. 작년 12월 경기도 구리에서 남양주로 이사 온 윤동규 씨 부부는 한 달 뒤 셋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출산 장려금 100만 원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우리 애가 없는 애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내 애가 이사를 잘못 왔나?
출생일 180일 전부터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급 조건은 지자체별로 들쑥날쑥. 전국 시군구 220여 곳 중 70%가량이 대부분 출생 6개월에서 1년 전 거주가 조건입니다. 임산부가 다른 지역에 이사가서 출산을 할 경우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70%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도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곳이 6개월에서 1년 전 전입이 조건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광진구에선 셋째를 낳기만 하면 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건너 이곳 성동구에선 1년 이상 살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 지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액수도 3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세금 등의 다자녀 혜택을 펼치지만 출산장려금은 뜻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출산 지원금에 대해 세계적인 기준을 정하는 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개선 필요성도 나옵니다. 중앙정부의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통폐합해서 좀 통일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복불복이란 말도 나오고 있는 출산장려금. 본래 취지와 동떨어질 수 있는 점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추적 취재 유혜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이란을 방문한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미국과 적대적 관계로 돌아설 경우에 대비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지식은 보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의지는 없다는 뜻의 발언이기도 합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이란을 찾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지만 미국의 적대 정책에 대비해 핵 지식을 보존하겠다고 말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선 비핵화와 종전 선언이라는 신경전에 핵 지식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들고 나온 겁니다. 미국의 요구 CBID와 등 관련해서는 불가역성과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 북한 외무성은 어젯밤 담화를 통해 핵실험장 폐기와 유해 송환 등 조치를 취했는데 일부 미국 관리들이 모략 자료로 대북 압박 소동에 날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간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겁니다. 핵 기술이라든가 또는 지식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고라든가 검증 절차를 받지 않고 그것은 최대한 뒤로 미루겠다는.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의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으로 한국의 800만 달러 대북 지원이 빨라질 거란 전망이 나오자 미 국무부 관리는 성급한 압박 완화는 비핵화 달성 가능성을 약화시킨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 VOA가 보도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북한 여행사들이 내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모든 단체 여행을 중단한다고 중국 여행사들에게 통지했다고 중국 북한 전문 여행사 인디PRK가 밝혔습니다. 북측 통지문에는 20여일 동안 평양의 모든 호텔이 보수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는데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 구구절을 앞두고 열병식을 거행하거나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고위급 인사가 방북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대형 산불의 방화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민 2만여 명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릴 정도로 대규모 산불을 낸 혐의인데 지금 미국 서부에는 10개의 산불이 13일째 맹렬한 기세로 타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화염이 마치 용암이 폭발한 듯 무서운 기세로 타오릅니다. 헬기에 군 수송기까지 투입됐지만 진화엔 역부족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 홀리파이어로 주민 2만여 명이 대피했는데 이 산불의 방화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산간 지역에 사는 51살 포레스트 고든 클라크. 3년 전부터 불을 지르겠다는 편지를 지역 소방대장에게 보냈던 그는 불이 난 뒤 현장에 머물다가 붙잡혔습니다. Arson is a terrible crime that destroys dreams, and not only even when people are not physically hurt, it could destroy that baby blanket that you held. 현재 방화 용의자 고든 클라크는 교도소에 구금돼 있는데 최고 종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불 진화율은 아직 5%에 불과한 상황.
They declared a major disaster in the state and ordered federal assistance to supplement recovery efforts. 10여 개의 산불이 동시에 발생한 캘리포니아엔 소방관 14,000명이 투입됐으며 진화 비용으로 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약 8,7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4년째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예멘에서 초등학생들이 탄 통학버스가 폭격을 당해서 50명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격은 예멘 반군을 겨냥한 사우디군의 소행으로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앞좌석에 웅크리고 있던 어린이가 긴급 구조됩니다. 의료진들이 책가방을 벗기는 동안에도 아이는 충격에 울먹입니다. 병원 안은 폭격 현장에서 실려온 어린이들의 절규로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حصلت ضربة وسط السوق في استهدف باص يحمل أطفال وإحنا معنا محلات تجارية. 현지 시간 9일 사우디군이 예멘 통학버스를 폭격해 50명 넘게 숨졌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들. 사우디군은 예멘 반군 후티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반군 버스를 폭격했는데 후티가 어린이들을 방패로 내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 그것도 어린이 수십 명이 희생당한 이번 공격에 무고한 아이들이 얼마나 더 희생당해야 하느냐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집니다. We call on the Saudi-led coalition to conduct a thorough and transparent investigation into the incident. 예멘에선 순위파 정부와 시아파 반군이 대립하면서 지난 2014년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이듬해 예멘 정부를 지원하는 사우디까지 개입해 국제전으로 확대되면서 총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네, 갤럭시 노트 9이 공개됐습니다. 노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S펜이 블루투스가 탑재돼 리모컨 기능을 하고 메모리 용량이 대폭 늘었습니다. 노트 9이 부진에 빠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을 구해줄지가 관심입니다. 뉴욕 현지에서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it is my great pleasure to present the all-new Galaxy Note 9. 베일을 벗은 노트 9은 메모리 용량이 커졌습니다. 노트 8에 비해 2배 늘어난 최대 512GB입니다. 여기에 SD카드를 달면 1TB까지 저장 공간이 생깁니다. 웬만한 노트북 수준입니다. 전작보다 용량이 21% 커진 배터리는 한 번 충전으로 24시간 쓸 수 있습니다. 기능의 핵심은 S펜의 진화입니다. 노트 9 S펜에는 블루투스가 탑재돼 있어 버튼만 눌러도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동영상을 켜고 끄는 리모컨 역할도 가능합니다. 셀카를 찍거나 게임을 할 때 또는 스크린과 연결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S펜의 원격 버튼이나 포인터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카메라도 더 똑똑해졌습니다. 꽃과 음식, 인물 등을 자동 인식해 눈을 감거나 사진이 흔들리면 바로 알려줍니다. Bigger screen, faster processing, more memory, but I think the coolest part of the new Note 9 is it's got to be the Bluetooth pen, right? 별도 기기 없이 선 하나로 PC처럼 쓸 수 있는 덱스도 선보였습니다. You don't need a deck anymore, you don't need a platform anymore, just plug it in and it works, and it has an amazing second screen even. 공개 행사는 전 세계 언론과 노트펜 등 4천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중국 업체들의 추격과 애플의 견제 탓에 1위 업체 삼성전자에 대한 도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여름 가요계에 강력한 후발주자들이 가세했습니다. 레드벨벳과 아이콘, 음원 강자 이 두 팀이 주요 차트를 흔들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미니게임이 떠오르는 효과음과 중독성 강한 후렴구. 여름 걸그룹의 대표주자 레드벨벳이 청량함 가득한 신곡 파워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4월 평양 무대에서 선보인 히트곡 빨간 맛을 잇는 1년 만의 썸머송으로 여름 휴가를 떠나는 설렘을 담았습니다. 레드벨벳의 파워업은 3주 가까이 차트 정상권을 지킨 쇼온을 누르고 주요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그거면 됐다, 사랑했다. 사랑을 했다로 상반기 음원 차트를 휩쓸고 초통령으로 떠오른 그룹 아이콘은 남성미를 내세운 신곡 죽겠다로 활동에 나섰습니다. 빠르고 강렬한 비트와 칼군무 등 이전 활동과는 다른 변신이 돋보입니다. 아, 피곤해. 오, 시원해. 좋아. 일상적인 말 뒤에 죽겠다 뮤직비디오를 넣는 일명 죽겠다 챌린지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사랑을 했다 떼창에 이어 또 한 번 유행을 퍼뜨릴 조짐입니다. 월드스타 방탄소년단도 오는 24일 복귀를 예고해 국내외 팬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름 끝판왕을 향한 강자들의 귀환에 여름 가요대전은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스타 스테판 커리가 골프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인 우사인 볼트는 축구 선수를 준비 중입니다. 이런 스포츠 스타들의 깜짝 외도는 성공적일까요? 이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멀리서 던져도 여지없이 림으로 빨려 들어가는 묘기 같은 3점 슛. 통산 성공률 43.6%. 한 시즌 최다 402개. 3점 슛에 관한 NBA 최고의 선수 스테판 커리가 골프채를 잡았습니다. 시원한 아이언샷. 깔끔한 버디까지. PGA 2부 투어에 참가한 커리는 8살 때부터 골프채를 잡았던 골프 광입니다. But to use this opportunity, obviously, to have fun, try to grow the game of golf, have a great tournament here. 목표는 56위까지인 컷 통과입니다. 커리는 투어 첫날 버디 3개 등 1오버파로 56위와 2타 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타를 시작으로 3루타, 2루타, 그리고 마지막 홈런까지. 오늘 메이저리그 시즌 첫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보스턴 레드삭스의 무키 베츠. 현재 타격 1위의 최정상급 메이저리거지만 빼어난 볼링 선수기도 합니다. 지난해 미국 프로볼링 월드시리즈에 참가해 300점 만점을 받은 화려한 경력을 자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는 아예 축구로 이직을 준비 중입니다. Opportunities to prove that with hard work anything is possible. So I'm looking forward to it, and I'm gonna come here and do my best. Watch out, I'm on the way. Remember, I don't think limits. 진짜 프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현재 호주 프로팀에서 훈련 중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일원이라면 허리는 불에 튀긴 새우골, 손가락은 갈퀴발, 손등은 기름기 뺀 가죽이 된다. 눈은 전기를 잃은 지 오래 눈물만 지적지적하고 충혈된 눈동자는 눈곱 처치를 못한다. 이무영이 1950년대에 쓴 소설 사랑의 화첩에서 묘사한 고희노인의 평균적인 모습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60년이 지난 지금 병을 앓지 않는 한 주변에서 이런 노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기운과 의욕이 넘치는 신노년 시대가 온 거죠. 하지만 노년의 삶은 고단하고 퍽퍽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고령층 셋 중 2명이 평균 72살까지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열의 6명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있긴 합니다만 월 평균 수령액이 57만 원밖에 안 돼 용돈연금이란 말도 민망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연금 불입액을 인상하고 의무 불입 기간도 늘리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연금 기금이 바닥나는 시기를 5년 전 2060년으로 예측했던 게
57년으로 3년 앞당겨졌기 때문입니다. 60살까지 내던 불입기간은 65살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평균 퇴직 연령이 49살인 현실에서 직장도 없이 불입액 전액을 15년씩이나 부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연금 받는 사람은 갈수록 늘어나고 붙는 사람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지만 젊은 층일수록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은근히 불안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연금 기금을 굴리는 운용 수익률이 1%대까지 떨어진 것도 걱정스럽습니다. 운용본부장이 1년 넘게 공석이고 인재들이 운용본부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린 국민연금이 노년부터 청년까지 모든 세대가 걱정하고 불신하는 천덕꾸러기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8월 10일 앵커의 시선은 불안한 국민연금이었습니다. 내일도 역시 폭염이 이어집니다. 그래도 어젯밤 사이 열대야는 조금 누그러진 것 같죠. 요즘 같은 날씨는 1, 2도 정도만 내려가도 한겨울 숨이 트입니다. 자, 이번 폭염의 변수는 태풍 야기의 진로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로선 중국 동쪽 해안을 지나 북한 북부 쪽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대로라면 서쪽 지역은 폭염이 해소되고 대신 폭우가 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태풍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아직까진 변수가 있는 만큼 기존대로 이 폭염 예보 이어지고 있고요. 태풍이 중국 내륙에 상륙할 경우에도 폭염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태풍이 좀 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 서해안을 지나 한반도 중북부로 상륙을 한다면 이 폭염은 해소되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 태풍 피해가 우려됩니다. 앞으로의 진로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일도 동해안을 제외하곤 이 폭염특보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아침 최저기온도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 현상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남부 내륙으로 한때 소나기가 지날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